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선자의 공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아마도 경제 공약 중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판에는 부동산 세제, 정비사업 규제 같은 것들이 큰 이슈가 될 만큼 부동산 현안들도 많았죠. 공약이라는 게 또 실제로 하다 보면 엄청난 재원이 들기도 해서 그 실행 가능성, 타당성에 대해서도 또 많은 논의를 해야 될 텐데 틈틈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갖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경제 현안인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자문해 오신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최고치 상승률을 기록한 집값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좀 이루어질지 함께 귀 기울여 보시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좀 더 살펴보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자문하셨던 분이에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윤캠프 경제정책 추진본부 위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예. 바쁘셨죠? 뭐 그럭저럭 뭐 전부 다 많이 바빠가지고 저만 바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 결과를 낳은 여러 요인 중에 뭐 거의 첫 손, 두 번째 손에 꼽히는 정책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많이 담겨 있기는 한데, 한마디로 뭐가 제일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이건 굳이 뭐 표현을 바꾸자면 뭐를 가장 시급하게 좀 바꿔야 되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진행되어 온 걸 보게 되면은 그 정부 정책 자체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에 대한 기준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할 때는 뭐 강남 집값이 그렇게 폭등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뭐 갭 투자자, 뭐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그 진단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진단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불과 최근까지도 현 대통령께서 부동산은 잘못됐다면서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잘못됐으면 뭐가 어떤 이유로 잘못됐고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캠프에서는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잘못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석으로 봤을 때는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 정부는 초창기에는 수요만 건드리고 그것도 이제 아주 과하게 건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으로 왔는데 공급은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많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쳐다보고 분야별로 다시 이제 하나씩 다 보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거의 그렇게 들리는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선진국들 사례를 주로 많이 저는 들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다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OECD 국가 중에 몇 개나 있느냐. 종부세 하나만 하더라도 국세로 유지하는 종부세 가진 나라는 뭐 거의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효과를 발휘했느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떤 거가 좀 바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그런 분야를 좀 나눠서 좀 여쭤보죠. 일단은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됐던 부분. 이제 임기 후반에는 좀 바꾸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보고요. 어떻게 공급을 늘릴 건지. 또 하나는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금 제도. 뭐 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임대차 입법 이런 순서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선자가 내놓은 주택 공급 해법이라고 하는 게 대규모 주택 공급 5년간 250만 호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총 250만 호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뭐 시장에서는 250만 호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은 연간 한 55에서 58만 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5년 곱하면은 거의 한 280만 호가 되죠. 그러니까 250만 호 물량 자체가 많다는 것은 좀 심하게 부풀리는 게 있고, 현 정부에서 물량을 확보한 게 거의 100%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206만 호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로 공급해야 될 물량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에 대해서는 큰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임기 중에 250만 호가 새로 지어지도록 하겠다. 어떻게 인허가 물량 기준입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짓겠습니다 하는 것도 카운트하는 포함되는 거고 거죠. 예, 예. 좀 더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데는 또 정부가 이것저것 그렇죠. 정책으로 짓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든가 민간에서 나오는 물량이 있는데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도 꽤 많지만은 민간에서 나오는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예. 공공택지에서 전체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50% 주택이 나오지만은 그중에 상당 부분은 민간이 짓거든요. 공공이 직접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이 짓는다는 건 정부가 내버려 둬도 지을 물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이제 공공은 택지를 갖고 있어야 되죠. 예. 민간이 지을 땅은 공공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민간이 그 위에 짓도록 하는 게 이제 택지 방식이고 그 외에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잘못한 것들이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민간이 개발하는 걸 막았었거든요. 그 막았던 것을 이제 기성시가지에서도 공급이 좀 자유롭게 하자. 예. 지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최근 10년간 인허가 물량이 한 8만 호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한 6% 정도를 공공이 공급하고 예. 94%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6% 되는 공공 물량을 아무리 늘려봐야 물량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94% 공급하는 민간의 어떤 공급 물량을 좀 조정하면은 예. 실제로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도 잘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기존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쪽 이제 뭐 당선인 쪽에서는 더 열심히 한 것은 뭔가 하면은 뭐 청년주택의 원가주택을 한번 공급해 보겠다. 뭐 시세의 한 50%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역세권 첫집주택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도심 그리고 예. 이제 신도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거의 뭐 물량이 거의 잠겨 있고 안 나오고 있는 최근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좀 활성화되면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250만 원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전 정부가 안 했던 거를 새 정부가 하는 건 일단은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땅에 건물이 존재하는 걸 다시 부수고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예, 거. 예,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 택지를 열심히 공급해서 그 땅을 민간한테 팔면 예. 민간은 그 땅에 아파트를 지을 테니 예, 예. 그 택지 공급도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 뭐 택지 공급은 사실 추가로 할 물량은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워낙 많이 지정했습니다. 예. 앞으로 거의 10년간 나온 물량을 거의 다 지정한 뭐 3기 신도시 등등. 그렇죠. 예, 그쪽에서 나올 물량을 좀 활용을 하고 조금 예. 조정할 필요는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리고 청년 원가주택 이 아이디어는 어떤 건지만 여쭤보면 공급은 대강 정리가 되겠네요. 예. 재건축 재개발은 뭐가 문제라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바꾸면 될 텐데. 뭐 재건축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예. 안전 진단 중에 이제 구조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구조 점수가 옛날 30점, 40점이라던 것이 50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뭐 무너지지 않으면 재건축은 없다 이런 기조인데 예. 기본적으로 과거로 그 구조 부문의 점수를 비중을 좀 한 30%로 낮추면은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예.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건으로 되는 게 이제 재초안 문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예, 그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현 여당에서도 뭐 이런 것 좀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조도 있고 하니까 좀 뭐 많이 협조를 받으면 좀 잘 되겠지요. 법을 바꿔야 됩니까? 예, 이거?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재건축 안전 진단만이라도 좀 미리 해놓으면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초안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너무 좀 과한 측면이 있고 부담의 기준이 잘못된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그 대신에 이제 공공에 기여할 부분은 확실하게 기여하자. 뭐 임대주택으로 받든지 소형주택으로 받든지 그런 예. 것들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도시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택지 조성 가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조성 원가에 뭐 거의 한 70%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건축비를 조금만 저렴하게 하면은 신도시 자체가 워낙 싼 그것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자체가 한 80% 시세인데 토지를 더 낮추고 건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시세의 거의 50%짜리 주택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예. 기존의 신도시를 만들 때도 그런 물량들이 다 있었는데 그 물량을 청년 원가 주택이라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거는 역세권에 있는 건 아니고 신도시에 새로 지을 때 네, 신도시의 청년 원가 주택이고 역세권은 이제 역세권 뭐 첫 주택이라 해가지고 예. 그쪽은 용적률을 좀 올려가지고 뭐 모든 지역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역세권인데도 뭐 과소개발돼 있는 지역들 예. 그 지역의 용적률을 좀 올리고 올라간 용적률의 한 절반 정도는 뭐 첫 주택 역세권 첫 주택으로 해서 뭐 공급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 청년 주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공 기고도 하게 하면서 공급도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그건 당장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예.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앞에 안전진단을 좀 완화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놓더라도 예, 예. 1단계 스타트는 되지만 2단계, 3단계에서 계속 적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적체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 산정이라든가 비용 항목을 좀 늘린다라든가 예. 행정부에서 할 여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제초한 법을 바꿔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떨어지겠지만은 최대한 좀 조정한다면은 어느 정도 공급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차라리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할 거라고 보세요라고 하면 그래도 그냥 받아들이고 갈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곧 바꿀 것 같은 시그널을 주면 네. 더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더 진도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뭐 제초한 부과 기준 자체가 좀 나중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초한 부과 기준 자체가 몇 년 지났었거든요. 지금 인허가 시작될 때 가면은 큰 문제는 그럼 없는 게 미래에 아니라. 없애줄 걸로 가정을 하고 네. 일단 진도 나가는 조합들이 꽤 생길 것이다. 지금 제초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합에 부과됩니다. 개인들 부과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산 사람도 3억, 뭐 7억을 부과받고 작년에 산 사람이 7억 부과받고 이런 식이거든요. 작년에 산 사람 같은 경우에 당장 팔아도 수익이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주인이 냈어야 될 것까지 같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뭐 제초안 같은 경우 재작년에 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국토부에서 예. 최고가가 가구당 8억 7천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아마 10억 넘지 않겠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해야겠죠. 청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 같은 경우에는 왜 내놓은 정책인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예. 종전에도 역세권에는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있었고 그렇죠. 신도시는 이걸 한들 저걸 한들 물량은 똑같이 공급되니까 즉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에 청년들에게 싸게 주냐 아니면 뭐 그냥 제값 또는 시세보다 좀 저렴한 수준에서 주냐의 차이라서 이걸 하나 안 하나 공급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공급 숫자로 보면은 사실 예. 이제 공급 문제가 부족하긴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계층에 대해서는 네. 좀 물량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예. 기존 정책하고 차이는 기존 정책에서는 자꾸 임대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고 싶은 예. 사람에 한해서 사가지고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뭐 한 5년 있다가 팔 경우에는 예. 시세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 역세권 첫 주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전부 다 임대주택입니다. 예. 청년들이 돈을 계속 모아도 힘들 판에 계속 월세를 내고 하면 뭐 좀 무리가 있죠. 예.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저렴한 주택으로 뭐 주거 성장 사다리라 그럴까요? 그런데 한번 편입할 수 있게 좀 해주자. 현 정부에서는 전부 임대로만 가고 국가에서 지정한 땅에서 새 들어 살아라 이런 것들인데 예. 자기 집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도 선택권을 굉장히 넓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일주일 전에 모셨으면 네. 청년들에게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공약도 필요하고 그 설명도 드렸을 텐데 예, 예. 지금은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이제 청취자들의 관심은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물량이 더 공급되느냐 예, 예. 아니냐의 문제라서 그 공급되는 물량이 원가 주택으로 공급되건 저렴하게 공급되건 그건 이제 큰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예. 공급되면 맞습니다. 수급이 맞춰지는 정도는 똑같을 테니까. 예, 예. 그래서 종전보다 공급이 더 많이 될 뭔가 물꼬가 있는가 이게 궁금한 것인데
그 지금 어디서 250만 호라고 한 물량 예. 중에서는 민간에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민간에서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급될 때는 인허가 물량이 한 11만 호가 넘습니다. 근데 뭐 공급이 안 될 때는 한 5만 호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인허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니까 하반기에만 7만 호가 됐거든요. 예. 그 말은 이제 민간 쪽으로 조금만 열어주면은 물량은 많아지게 돼 있다. 그게 주로 이제 정비 사업이겠죠? 재건축 정비 재개발? 사업이 주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제초안 문제가 있어서 좀 쉽진 예. 않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빨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뭐 공공을 완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사업성이 떨어지고 좀 힘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주도로 하자.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 대신 민간한테 규제를 계속 남기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예. 민간 공공이 다 활성화해서 좀 된다면은 현 물량보다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작년에 이사 대책 3080 계획이라고 해서 했을 때 자기들도 물량이 좀 무서울 정도로 많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250만 호를 목표로 잡는 것들이지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좀 탄력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쏟아지면은 예. 그 지역에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 이제 좀 조절을 해가면서 가야 될 물량이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심지에서는 재건축은 일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는 가겠습니다만 빨리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예, 예.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더 나는 정도일 것이고 예, 예. 재개발에서는 좀 더 빨리 조금 빨라질 공급이 가능성이 될 있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공에 대한 기부 체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 체납을 좀 과도하게 요구해 가지고 사업이 멈춰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기부 체납을 좀 조정을 해보자. 이제 뭐 그 사업자한테 뭐 과도한 이익을 주는 건 주어서는 안 되지만은 사업을 막을 정도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조정해 가지고 물량이 좀 많이 나오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면 조금씩 예전보다는 물량은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싶은데 예, 예. 와, 이 정도 쏟아지겠네 하는 느낌은 덜 드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민간의 활력 물량이라는 게 민간의 활성화로 인한 물량이라는 거는 예. 조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물량이 터지면 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집값은 좀 안정이 될 걸로 보십니까? 심 교수님은 이런 정책이 실제로 되면 그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안정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뭐 지금 당선인이나 다른 분이 되더라도 이분의 임기를 맡는 사람은 집값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뭐 재차 폭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선거하고 6월달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때 개발 호재가 좀 나오는 게 있고 예. 임대차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7월달에 이제 한 바퀴 돌게 되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상승 요인이 좀 있지만은 워낙 고점이라는 것하고 돈 푼 것에 대한 거시경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은 이런 정책이 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도 예. 뭐 그런 거시적 요인에 의해서 더 안정적 요소를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실제 도심이나 외곽의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물량은 적겠지만은 지금부터 슬슬 이제 시작한다는 그 규제 완화로.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됐고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물량이 좀 되고 뭐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자체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 예. 그럼 그런 물량이 2, 3년 지나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90년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뭐 한 해 플러스 성장하면은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집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런 식의 안정세를 한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꽤 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집값이 지금 거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좀 하향세를 보이는 것도 아마 대출 규제 영향이 강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분위기로는 그 대출 규제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공약도 예, 예. 적어도 집 없는 분이 집 살 때는 대출 규제 풀어주겠습니다가 공약이었잖아요. 예, 예. 대개는 지금 집 없는 분이 집 사는 것 때문에 오르는 물량인데 예, 예. 다주택자가 한 집 더 사는 것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럼 규제를 풀어주면 당연히 매수세는 많아질 텐데 예, 예. 당장 집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 생애 첫 주택 같은 경우는 LTV를 한 80까지 늘려주고 네. 일반적으로 주택을 살 때는 한 70까지 늘려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번 정부 말고 전 정부만 하더라도 LTV 70 정도는 큰 무리는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각 은행권들이 이제는 좀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거의 크게 이제 그 상한선을 정한 거지 예. 이렇게 주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제도를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부동산 대책으로 쓰고 있는 나라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은행은 그냥 70이 그냥 법이다, 60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대출자의 규모에 따라가 대출자가 뭐 DSR이라든가 DTI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은행이 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뭐 대출 수요를 좀 늘려가지고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묶였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너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봤을 때 지금 시점이 오히려 좀 올리더라도 올리면은 실수요자들은 뭐 혜택을 좀 받고 예. 그 대신 이제 그 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좀 적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예. 당장의 고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낡은 주택들 많이 쏟아지잖아요. 예, 예. 1990년대 지었던 그 대규모 건물들이 다 이제 아파트들이 다 집단적으로 낡아갈 텐데 예. 그거는 그럼 집단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혹시 캠프 안에서도 좀 고민이 되던 문제인가요? 일기 신도시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예, 예.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그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29만 호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그 한 10만 호 정도를 추가로 짓겠다. 근데 10만 호를 이 30만 호를 한 번에 지으면은 대혼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되 이분들이 이제 또 전세난을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옆으로 가니까. 예. 그럼 이분들을 받아줄 주택도 같이 지어가지고 순환적으로 그 재건축이 돌아가게 하면은 시장에 대한 충격은 좀 줄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일단 살다가 사시면서 자기 집이 재건축되면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순환 재개발의 개념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는 그럼 잠깐 광고 좀 먼저 듣고 예. 이어가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살펴보고 있는데요. 건국대 심교원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 말미에 잠깐 해주셨던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려고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들도 그렇고 예. 조만간 다 이제 재건축을 해야 할 연한에 도래해서 그렇죠. 그것 재건축할 동안 3년 동안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예, 예. 도대체 고립되어 있는 일기 신도시들 그리고 더 이상 더 집을 짓기 어려운 서울에서 어디 가서 잠깐 나갔다 살고 돌아오냐. 그러면 이게 과연 지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이 좀 있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 여쭤본 건데요.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기 신도시들이 1기 신도시에 포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일부 용지를 확보해서 그 아파트를 한 몇천 세대나 뭐 1만 개까지도 한번 확보를 한다면은 여기 1기 신도시의 이주민들이 여기 와서 한 3년 사시다가 가면 되는 거고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한 3, 40년이 됐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분의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민간이 우리가 용적률 500%까지 주겠다고 했고 그 차이 부분은 예. 공공 용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이의 반 정도는 그 인센티브의 반 정도는 그래서 그 물량을 좀 초기에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은 예.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물량을 서울시 권역 한 4개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배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입주난이라든가 그런 단기적 부작용을 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완전히 없애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세대, 만 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권역별로 한두 개씩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000개 정도씩이라도 4대 서울시는 4대 권역인데 예. 잡을 수 있는 물량을 초창기에 좀 만들어 놓자. 지금 이제 도심 복합 고밀 개발 지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 거기서 개발할 때 뭐 5천 세대를 한다. 그러면 1,000세대는 확보하자 공공용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민간이 할 때 기부 체납을 받거나 예. 뭐 원가에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재건축 수요가 좀 줄게 되면은 예. 그건 이제 일반 부장이나 임대주택으로 돌려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럼 일단은 서울 내부에는 집이 빡빡하게 더 지어져야 되겠군요. 그렇죠. 빡빡하게 지어지겠죠. 잠깐 집 짓는 동안 나가서 살 만한 물량이 필요하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집 다 지어지고 나면 그렇다고 이제 이 집 필요 없으니까 부셔 할 수는 없으니. 아, 그건 아니고 그걸 계속 놔두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일반 공급이 부장하든가, 많겠네요. 네, 일반 부장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공공 임대로 돌리든가 그렇게 하죠. 사실 서울 시내 공공 임대 같은 것들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것 공공임대 같아요. 중에 예. 뭐 인기가 없는 것들은 저기 외곽에 지은 것들이 미분양이 나고 이러지. 예. 서울시나 뭐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도심에 있는 임대주택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 방향이라면 지금 수도권 외곽에 지어 있는 집들이 좀 고민이겠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고민이 될 겁니다. 그게.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건 시간이 좀 꽤 걸리는 작업이다. 네. 서울시도 지금 30년 이상 주택들이 뭐 한 30만 호 뭐 정도 되거든요. 그 주택을 지금 당장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상당 기간은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지역은 언제 하고 몇 세대씩 어떻게 나오고 순서를 정합니다. 예. 갑자기 뭐 어떤 지역에 5만 세대가 몰렸다 철거를 예. 그럼 그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서 정하는 권한들도 있고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하고 나중에 조율이 잘 돼야 될 겁니다. 세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그 당선자 공약 중에 세금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이 좀 있습니까?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받아들인 건 양도세를 다주택자들한테 예. 중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보자. 예.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면은 아마 지금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너무 올랐는데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못 팔겠다. 예. 그 물량만 시장에 나와줘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큰 것들은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있는데 종부세가 세계 거의 유일하게 이제 뭐 국세 성격을 가진 뭐 부자세 이런 것들인데 예. 그런 것들을 재산세하고 좀 일원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재산세 누진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인데 특이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의 경우에 과도하게 높은 부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세율이라든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가 공시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집에 살더라도 세금을 못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럼 적어도 몇 년 전 정도로 한 2년 전이나 3년 전 정도로 좀 일단 환원시켜 보자. 그리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를 다시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예. 세금은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정리하자는 게 예. 기본 방침이지만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뭐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좀 빨리 구제해 주자 임시적으로 예.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종부세를 못 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팔게 됐을 때 그거는 이제 지금 떨어진 그 여당 후보도 그런 거 똑같이 제안했습니다. 과세 예. 이연을 해준다라든가 실제로 그분이 사시는 동안은 큰 불편함 없게 살게 하자 그런 것들이 기본 구상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지금 다주택자는 아마 세 증액 상한 비율이 300%로 돼 있는데 네. 그것도 과한 게 아닌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150%입니다. 그 전년 대비 1.5배 이상은 안 예. 부과되는데 그 다주택자는 3배고 1주택자는 그 150%거든요. 1.5배. 예. 그것들도 좀 많이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적어도 1주택자가 자기 집에서 계속 살면은 작년보다 1.5배가 더 뛴다. 이런 것보다는 한 50% 정도 뛰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국회 다수당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아, 그렇죠. 그 종부세 문제는 이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 협조가 필수적이고 다만 이제 그 실제 종부세를 매길 때 예. 그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가 공시 가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근데 갑자기 낮추기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사실 과거에도 그 세금 자체가 예. 지금 이제 자꾸 뭐 그 공평성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부자들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내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중산층은 어디만큼 내면 좋겠다. 이런 기준에서 맞춰진 뭐 사실 행정적 뭐 요식 행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공시 가격이라는 게. 공시 가격이라든 게. 그래서 예. 부자들은 그냥 뭐 저 정도 집이면은 뭐 2천만 원, 뭐 중산층은 한 100만 원, 뭐 대략 예. 이렇게 되는 예. 건데 예. 그것들은 이제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정부에서 물가가 갑자기 올랐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조정해주고 네. 또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조정해주고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특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공시 가격을요? 공시 가격을 하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하든 세금을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공시 가격에다 곱하는 비율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할인율 들어서 뭐 같은 거. 10억짜리 예. 주택이 있다. 그럼 공시가격이 8억이 될 테고, 예. 그럼 8억을 다 인정할 거냐? 90% 인정할 거냐, 뭐 95% 인정할 거냐 이런 것들 예. 있잖아요. 그 비율도 이제 행정부가 그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그리고 정할 수 경제 있다는 여건에 거죠? 따라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활용한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좀 가능은 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고치는 게 일단은 보유세를 급하게 손보려면 그게 제일 먼저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공시가격도 사실은 2020년 기준으로 돌리겠다. 2020년 공시가격이 다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가는 것들도 이제 그냥 발표만으로. 예, 예.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몇 %가 하한입니까? 그 하한이 아마 그때 하한은 없고 예, 지금 현재 로드맵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95% 정도 그걸 이제 되고 100으로 한다는 몇 년 내에 거였는데. 100으로 가는 것들이고 예. 그것들은 원래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 극단적으로 그걸 10%로 하면 그 과표가 10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까지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알겠고 이번 6월 1일 날 예. 그게 이제 또 보유세 기준일인데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바꿔집니까 하는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뭐 사실 5월 9일 날 아침에 출범합니다. 정부가. 5월 9일 아침에 출범해서 물론 예. 인수위에서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하겠지만은 세금이라는 건 부처 간 협의 사항이라는 거 그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입 뭐 조정 문제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 뭐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워낙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공시가격 하나만 하더라도 뭐 60여 개의 그 복지제도라든가 예.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여튼 좀 단기간에 다루고 하자 하지만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정리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종부세 한 번 더 내라는 거군요. 근데 뭐 동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능한 여지는 있습니다. 양도세를 일단 잠깐 완화해 보자. 예. 한시적으로. 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면 이제 과거의 중고하기 이전 수준을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중과가 지금 뭐 거의 중중과 돼 있죠. 그것들을 이제 저번 정부 시절에 그 정도로 하면은 네. 단기간에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었다. 예. 근데 다주택자 제일 심한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 80%를 세금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내놓지를 않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팔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팔게 내놓으면은 시장에 물량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 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단기적으로 한 10% 조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나오면. 예. 그 부분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중과하면 물량이 안 나오는 문제와 항상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2년만 하면 2년 후에는 또 물량 안 나올 거고 또 금집값 올라가고 그럼 또 풀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걸 예상한다면 2년 안에 급하게 내릴 때 물량을 또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한시적으로만 할 문제인가? 아니면 적절한 세율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율 문제는 다시 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다 감안해서 장기적 영향을 감안해서 지금 정책을 펴면은 아마 집행하기까지 한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양도세 문제가 이제 뭐 세입 세출이 어떻게 되고 또 세목이 어떻게 뭐 저 지출이 어떠냐. 그러니까 일단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이 세금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가. 뭐 선진국들 어떻게 하고 있고 중장기적 영향이라든가 이거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금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민간이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주택에 대한 건 아니지만은 한 5억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도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양도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다 같이 감안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고, 근데 한시적이라는 표현은 지금 당장은 이것밖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임대차 입법 이게 이제 3법이 됐죠. 3법이 됐죠. 올해 한 7, 8월 되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또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시중의 수급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임대차 법이 이제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폭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상승의 압박은 되겠지만은 폭등까지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최근 2년간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오르거나 뭐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장의 영향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제도로 인해서 서민이나 세입자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많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전면 재검토하자.
전면 재검토를 하는데 전면 재검토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없애버리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예.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단기적 혼란 없이 조정을 한번 정상적으로 해보자.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사실 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은 있는데 네.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좀 거의 좀 홀딩 시키고 그 대신 지금 4년을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집주인이 만약 4년을 보장하거나 이러면은 좀 혜택을 많이 주자.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단기적 혼란을 좀 막아놓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제도를 좀 거의 뭐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그런 예. 조금 길게 생각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 즉 2년으로 뭐 그럴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꽤 높은데 예. 일단 4년 이야기가 나와서 들어왔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과도기적인 그 조치는 필요한 조치는 것들이죠. 필요하다 예. 방향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법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까? 국회와 임대차법은 법 바꿔야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필수적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물론 부작용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과거에도 서로 이제 뭔가 그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무엇을 중시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서 쉽게 양보가 잘 안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양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현재 세입자들의 어떤 원성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런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예. 의외로 또 이렇게 타협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도 좀 바뀌고 하면 올해의 집값, 내년 집값, 뭐 전월세 가격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제는 그 윤석열 캠프에 그 도움 주셨던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예. 부동산학과 교수님의 입장에서 예.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승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또 여러 가지 개발 공약을 띄운 게 있습니다. 그런 예. 개발 호재라든가 그다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지자체장 선거에 따른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인데 과거처럼 다시 재차 폭발적으로 전국적 집값을 폭등시키는 예. 그런 요소는 좀 약하다. 상승 압력이 의외로 하방 압력이 더 큰 상황이 아니냐. 지금 최근에 거시경제 불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뭐 핑계로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이 또 돈푼 것에 대한 어떤 조절, 거시경제로 인한 하방 압력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하방 압력 이것도 꽤 큰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뭐 주식에서 얘기할 때 뭐 거의 어깨나 목까지 가지 않았냐.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고점에서는 이제 좀 갈팡질팡하는 게 한 1, 2년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좀 안정적으로 돌아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3, 4년간 빠르게 올랐던 이유는 예. 이유는 거시경제가 뭐가 좀 좋거나 그래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유동성이죠. 예. 그 유동성이 앞으로는 줄어들까요? 유동성을 금리 인상이라는 게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 저런 상태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에 대해서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예. 지금 이제 풀린 돈을 어떻게든지 정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지수들이 변하는 걸 보게 되면은 예. 금리 인상 발언 하나에 대해서 뭐 1%, 2%씩 막 반응을 하잖아요. 전반적으로는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것에 예. 대한 기대감이 있다. 예. 집값 안정을 그렇죠. 위해서는. 정책이 적용되는 것은 효과가 좀 더 시간이 그렇죠. 걸려야 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가끔 좀 나오셔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도 좀 해주세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 알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 아침 8시 30분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매일 오전 11시 5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도 좋고 팟캐스트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